네, 안녕하십니까. 비욘디 구독자 여러분. 조동찬의 오픈 테이블 진행을 맡은 한양대 융합의과학 특임전문교수 조동찬입니다. 네, 오늘도 특별한 초대 손님을 모셨는데요. 제가 2008년에 처음으로 SBS에 들어가서 기자 생활을 했는데 2009년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신종플루라고 해서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한 처음 등장한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했고 그것에 우리나라도 자유롭지 않았죠. 그리고 그때 TV 매일매일 중계를 하면서 오른쪽 상단에는 오늘 확진자 몇 명, 의심자 몇 명 이렇게 카운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메르스라는 게 있었죠. 메르스는 전 세계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유행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만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 메르스의 원인이 중동이다. 그래서 중동에서 낙타 만지지 마라. 그리고 낙타 고기 먹지 마라. 뭐 낙타 우유 마시지 마라. 이런 그런 풍자적인 문장도 등장했고요. 그리고 2020년부터 우리 지금까지 겪고 있는 코로나19 이렇게 3년 동안 전 세계가 팬데믹이라고 하는 감염병과의 전쟁을 치렀었죠. 그리고 그럼 다음에 뭐가 나타날 것이냐? 뭐가 나타나겠죠.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걸 우리가 디지즈 X라고 합니다. 질병 X. 뭔지 모르지만 나타날 것. 과연 어떤 게 후보인지, 그리고 디지즈 X에 대해서는 어떤 대비가 필요한지 오늘은 한양의대 미생물학과 교수인 이근화 교수님 모시고 본격적으로 오픈 테이블 인터뷰 시간 갖고요. 첫 번째 보건의료 뉴스 브리핑을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맨발 걷기에 대해서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얼마나 과학적인 효과가 있는지를 지금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걷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작년에 사이언티픽 리포트라는 저널에 나온 건데 이 사이언티픽 리포트는 네이처의 자매제입니다. 그래서 뭐 아주 고급 논문, 세계 유명 저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 수준이면 우리가 상당히 근거가 있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여기 제목이 뭐냐면 자연환경, 예를 들면 숲, 들 이런 데죠. 숲들 이런 데서 걷는 것과 도시에서 걷는 것이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어떻게 다른지 그렇게 두 군을 비교해서 실험을 한 겁니다. 일단 46명에게는 여기 그림에 보면 숲에서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이처, 그러니까 숲에서 걷게 했고요. 40분 동안. 그리고 46명에게는 여기 자동차하고 집이 보이는데 주변 도시, 그러니까 우리 집 근처, 도시 근처에서 걷게 했어요. 근데 이렇게 걷게 하기 전에 뭘 했냐면 PANAS라고 쓰여 있는데 맨 왼쪽에 이거는 설문제, 그러니까 지금 세계에서 어떤 나의 심리 상태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척도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질문들로 만들어진 그런 심리 척도, 이걸 계산했고요. 그리고 뇌파를 측정했습니다. 뇌파가 어쩐지. 그래서 이걸 바로 하면 그냥 효과가 어떤지 잘 애매할 수 있으니까 걷기 전에 아주 피곤한 문제들을 참가자들에게 줘요. 막 수학 문제를 풀게 한다든가 어려운 퍼즐 문제를 풀게 한다든가 그러면 정신적으로 좀 지치고 고갈되겠죠. 그때의 뇌파와 PANS 요 심리 측정 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걷기 직전에 다시 한번 그 검사를 하고 40분 동안 자연과 도시에서 걷게 한 후에 다시 이 심리 척도 검사와 뇌파를 검사를 했습니다. 네,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 이 그림은 뭐냐면 심리 척도 검사예요. 베이스라인에 보면 하기 전에 자연에서 걸었던 사람과 회색이 그 도시에서 걸었던 사람인데 베이스라인은 크게 차이는 없어요.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거, 여기 네거티브 이펙트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게 부정적인 것들. 근데 전 보면서 놀랐던 게 이 실험에 참가한 분들이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마음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음이 강한 사람이 누가 와서 우리 같이 실험해봐요 이거 이럴 때 그래요? 제가 해볼게요. 저는 어디서 달리면 되나요? 자연? 저는 도시?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긍정적인 사람들로 인해서 과학적인 근거들이 밝혀지는구나. 그래서 여기에 참여해 주신 46 그러면 92명이죠. 92명의 참가자들에게는 제가 이 논문을 읽으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감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일단 베이스라인에서 이렇게 긍정, 부정이 있었는데 중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뇌를 피곤하게 했다고. 피곤하게 했더니 긍정적인 거는 떨어지고 가운데 부정적인 거는 살짝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나요? 이렇게 부정적인 건 올라가고 긍정적인 건 떨어지고 그 다음에 40분 동안 자연과 도시에서 각각 걸었더니 일단 다시 긍정적인 건 증가했고 부정적인 건 감소했어요. 그런데 긍정적인 증가한 부분이 도시보다는 자연에서 더 두드러졌죠. 통계적인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을 측정하는 나의 심리 척도에서 분명히 걸으면 회복되긴 하는데 어디서 더 회복되느냐? 자연에서 걸을 때 더 회복됐다라는 지표가 나오고요. 그럼 뇌파는 어떻게 됐을까? 상당히 궁금한데. 네. 요거는 뭐냐면 FM 세타인데 이거는 요게 많이 이 뇌에서 발생을 하면 뇌의 어떤 사고력, 그 다음에 평형, 아주 차분한 상태에서 사고하는 기능이 높을 때 이게 발생하거든요. 여러분 흥분할 때는 절대로 깊이 생각하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흥분한 상태, 내가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는 중요한 결정을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때는 잘못된 결정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내가 차분한 상태에서 화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때 요 FM 세타, 이 중요한 파형이 발생하거든요. 베이스라인에서는 도시와 자연에 걷게 하는 사람이 비슷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어쨌든 이거를 뇌를 피곤하게 하니까 피곤하게 할 때는 어쨌든 이거를 뭔가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증가한 거고요. 증가했다는 건 뭐냐면 뇌가 그만큼 좀 피곤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걷기 직전에 보면 다시 이게 좀 가라앉다가 나중에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여기 이제 그 자연에서 걸었던 사람과 도시에 걸었던 사람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자연 환경에서 걸었던 사람은 정신적으로 회복 효과가 있었을 가능성이 나타난 거고요. 도시 환경에서 걸었던 사람은 물론 이 뇌가 회복하긴 하지만 자연에서 걸었던 사람보다는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내릴 수 있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 어르신들 그리고 요즘에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그 날씨가 좋으면 등산 인기잖아요. 그런 거 산에서 40분 정도 걷는 것은 나의 뇌 회복을 충분히 시켜줄 가능성이 높다. 물론 도시에서 걷는 것도 나의 뇌 회복 가능성은 높이지만 자연에서 걷는 것만큼은 충분하지 않다. 자연에서 40분 이상 걷는 것이 과학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입증한 결과였고 이거 작년에 나온 겁니다. 옛날에 나온 게 아니라요. 2024년에 나온 겁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는 그렇게 좋은 논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에는 이해관계가 없어서 이 논문은 믿을만 하다고 해서 제가 채택했는데 이건 올해 나온 겁니다. 올해 나왔는데 중국 베이징대 연구팀이 여기 보면 워킹 있죠. 걷는 것, 러닝, 뛰는 것, 그 다음에 사이클링 요런 각각의 운동이 우리 브레인 디라이브드 뉴로트로픽 팩터 이건 뭐냐면 BDNF라고 하는데 신경을
좋게 하는 물질, 신경을 회복시키는 물질, 뇌를 좋게, 뇌를 회복시키는 물질, 요거와 비교해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냐면 걷는 것도 우리 아주 가파르게 힘들게 걷는 거하고 가볍게 걷는 게 있겠고요. 힘들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걷는 게 있을 것 같고 가볍게 짧은 시간 걷는 게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사이클링, 자전거도 마찬가지고요. 고강도로 빠르게 길게 운동하는 게 있을 수 있겠고 뭐 가볍게 짧게 뭐 사이클링을 타는 경우도 있겠죠. 우리 지금의 상식으로는 어떻죠? 가볍게 걷는 거 운동 안 된다. 그거 사람 빠진다. 가볍게 걸어봤자 만보 걸어봤자 전혀 운동 안 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죠. 그 말은 맞았던 적이 없습니다. 가볍게 만보 걷는 게 좋지 않다. 별 운동 효과가 없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의 채널은 딱 뭐죠? 탈퇴하시라고 저는 권장드리고 싶어요. 예전에도 맞지 않았고 지금도 맞지 않습니다. 이건 2025년 논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나 한번 볼게요. 총 17개 연구고요. 900명 정도의 노인이 분석된 겁니다. 걷기, 달리기, 자전거의 각각의 강도를 달리하고 시간을 달리해서 혈중 BDNF, 뇌신경 영양인자, 뇌에 좋은 것이 얼마나 증가되는지를 본 거예요. 네. 이거 연구가 그래도 비교적 정밀하게 됐어요. 처음에 3,609개의 연구 논문을 분석했다가 거기서 조건에 맞지 않은 거 다 배제하고 맨 마지막에 17개의 논문을 정밀하게 분석한 겁니다. 이런 걸 이제 메타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여기 용어가 조금 어려워서 잠깐 설명해 드리면 CVS라는 거는 아주 강력하게 S가 숏이에요. 짧은 시간 동안 사이클링 탄 거. 그 다음에 CVL은 강력한 강도로 롱 듀레이션, 길게 사이클링 탄 것. 그 다음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거의 운동 안 된다, 효과 없다라고 하는 게 저강도로 아주 살살. 그 다음에 짧게 걷는 거, 요걸 WLS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WML은 모더릿 인텐시티가 한 중간 정도, 약간 살살보다는 조금 약간 빠르게 길게 걷는 것, 이런 것들을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전부 다 혈중 BDNF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이렇게 측정을 해본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거를 결과치로 본 건데요. 여기 중간에 파란 점 있잖아요. 파란 점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많은 건데, 이 좋은 운동이라는 건데, 가장 좋은 운동에 뭐가 써 있느냐? WLS가 떠 있죠. WLS 뭐였죠? Low Intensity Short Duration Walking이죠. 가장 운동 효과 없다고 하는 것이 가장 1위를 차지했어요. 네. 이겁니다. 네. 실제로 이 컨트롤 그룹과 멀어질수록, 이 컨트롤 그룹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그냥 비교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멀어질수록 좋은 건데, WLS가 제일 멀었어요. 가장 좋은 운동, 노인에게. 가볍고 짧게 걷는 거. 그 다음에 좋은 거는 걷는 건데, 중간 단계로 길게 걷는 것. 근데 여기서 저기한 건 뭐냐면, CVS가 뭐였죠, 아까? 강력하게 아주 고강도로 사이클을 타는 건데, 이거는 아주 짧게, 그 다음에 이건 길게. 그러니까 고강도로 운동을 하는 것은 그게 짧든 길든, 물론 좋긴 하지만, 안 좋은 건 아니지만, 가볍게 걷는 것보다는 효과가 훨씬 떨어졌어요. 이게 결과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건 저강도로 짧은 시간 동안 걷기였고요. 고강도로 장시간 운동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효과가 낮았습니다. 이걸 어떤 걸로 보냐면요. 과연 운동이 나에게 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운동이 즐거움이어야 된다. 즐거움이 된다는 건 뭐냐면 스트레스가 안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운동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하는 게 스트레스가 받아야 내 몸이 건강해져요. 근육이 더 늘어요. 막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힘든 운동을 시키잖아요. 안 좋습니다. 내가 스트레스 받는 운동은 안 좋습니다. 아까 이거 되게
좀 잔인한 진실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금메달을 주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재미를 주는 엘리트 스포츠 선수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의 건강은 좋지 않습니다. 수명 짧습니다. 예? 근데 그분들은 어쨌든 그게 직업이고 그렇게 금메달을 따거나 뭐 월드 시리즈, 프로야구, 코리안 시리즈 우승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본인에게 스트레스를 주면서 그런 어마어마한 걸 이루어야 되니까 그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과연 우리가 금메달을 딸 필요도 없고 내가 어떤 코리안 시리즈에 나가는 것도 아닌데 내 몸을 혹사시켜 가면서 운동을 하는 게 바람직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운동은 가볍게, 나를 스트레스 받지 않게, 그래서 즐겁게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의 뇌보호에 가장 좋다는 게 2025년 논문에도 등장했다는 것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번에도 이런 부분들 재밌을 부분을 제가 찾아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부 보건의료 뉴스브리핑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이근화 교수님을 모시고 본격적인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 본격 인터뷰 오픈 테이블의 본격 인터뷰 한양의대 이근화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요즘 그러니까 본인 소개 잠깐 해주시죠. 저는 방금 이렇게 교수님께서 예. 말씀하셨지만 지금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 교실에 있고요. 네, 저는 주로 이제 신변종 감염병, 네. 역학부터 이제 요즘은 면역 병인 기전 연구까지 네. 이제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고 있는 거는 아마 지금 이제 소개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야생 진드기병으로 알려져 있는 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에 네.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생물이라는 게 네. 작을 미자죠. 네네, 맞습니다. 작을 미자의 생물이니까 네. 그 뭐냐면 바이러스, 네. 뭐 박테리아 이런 네. 거죠. 바이러스, 방금 네. 말씀하셨던 박테리아 세균이죠. 네, 그다음에 세균. 이제 우리 곰팡이, 예. 그까지를 이제 미생물이라고 미생물. 얘기하고요. 예. 우리 말라리아 병원체 있잖아요. 네. 플라스모디움, 뭐 바이박스라든지 네. 팔시팔륨은 네, 기생충입니다. 기생충.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다루는 거는 주로 바이러스라든지 네, 세균 그리고 이제 진균 이렇게 네. 다루고 있습니다. 네. 요즘 의대생들 복귀했는데 어떤가요? 학교 분위기는? 복귀를 했는데요. 네. 수업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네. 아마 의존 사태가 한 1년 반 정도 간 걸로 네. 제가 기억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복귀를 해서는 학업 열기가 되게 뜨거운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수업 뜨거워요? 분위기도 아주 좋고요. 아니 근데 이제 지금 1학년 예과 1학년 같은 경우에는 네. 더블이잖아요, 현재. 네네네. 어때요, 거기? 막 제가 지금 예과는 아직 예과는 안 아, 하고 있고요. 네. 본과 수업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본과 같은 경우 저희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10명 정도 되고요. 네. 그래서 뭐 지금 본과 1학년 수업을 했을 때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예과 같은 경우 더블이 되기 때문에 네. 한양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20명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수업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교수님도 네. 있을 거고 네. 학생들도 좁은 공간에 네. 그 2배가 이제 지금 수업을 듣는 거니까 네. 아마 힘든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튼 그 1년 반의 공백이 네. 빨리 그 뭐 아주 빠르게 복구되진 않겠지만 네. 최대한 네. 피해가 적도록, 그러니까 네. 피해가 최소한 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네. 먼저 이제 네. 슬라이드 한번 볼게요. 네. 네. 자, 네. 이게 SFTS, 여기 뭐냐면, 이게 뭐죠? 이게 벌레 같은데. 제가 그 작은 소피 진드기죠. 진드기. 네, 맞습니다. 요 진드기인데, 네. 진드기가 어떤 진드기? 옛날에 이 진드기가 네. 진짜로 오명을 썼어요. 네. 이 살인 진드기라고 불렸죠? 맞습니다. 예, 근데 얘는 사실은 뭐냐면 아무 잘못 없죠. 얘야. 뭐 그냥. 잘못이 없죠. 네. 얘는 그냥 지 몸에 바이러스가 있는 건데, 네. 이놈이 어쨌든 사람하고 닿으면 네. 이놈한테 있던 게 그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감염이 돼서 네. SFTS니까 네. S가 시비어죠. 중증. 네. F가 fever, 네. T가 스로보사이토피니아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혈소판이 감소하는 네. S가 신드롬. 그러니까 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 증후군. 맞습니다. 네. 아, 이게 네. 요즘에도 사실은 가을철 되면 네. 환자가 발생했다. 네. 그리고 안타깝게 목숨 잃었다. 이런 네. 것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네. 그런 거죠. 네. 예. 요건 뭔가요? 이 형광물질, 요건 바이러스인 건가요? 지금 이제 그 바이러스를 분리한 겁니다. 아. 바이러스는 조금 전에 이제 미생물 할 때 바이러스란 부분이 네. 있는데 바이러스는 항상 세포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네. 얘들이 복제를 하고 증식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세포 안에 들어왔을 때는 세포를 죽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세포에 감염된 걸 보여주고 있는 네. 그런 그림이 되고요. 이거는 그 SFTS 환자 같은 경우는 우리 2009년도 중국에서 처음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네. 그다음에 2009년도에. 네, 2009년도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중국 CDC, 네. 그 우리 이제 질병관리통제본부가 되겠죠. 네. 거기서 처음으로 이 바이러스를 확인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얘가 SFTS 말씀하셨는데 네. 거다가 V를 붙여서 네. 우리 SFTS V 바이러스라고 네. 그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음. 부르고 있고요. 요 방금 말씀하신 이 진드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작은 소피 참 진드기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진드기를 한 3년 동안 잡아봤거든요. 네. 2주 간격으로. 어디서 잡으셨나요? 제주도에서 한 5개 한양의대 사이트에서 계시기 전에 제주의대에 맞습니다. 네. 계셨죠? 얼마나 계셨었죠? 제주의대 한 16년 있었습니다. 16년? 네. 그때 제주도에서 진드기를 잡으셨죠?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보면 SFTS 환자 그 최초로 보고된 게 예, 제주도였어요. 맞아요. 2013년도. 그래서 잡아보면 이게 99%입니다. 이 진드기가. 아. 그리고 이제 3년 동안 제가 잡아봤을 때 보면 이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진드기가 네. 우리가 뭐 PCR로 확인했지만 네. 한 11% 정도. 11%. 네. 10마리 중 1마리. 네, 그래서 아주 높은 거죠. 그래서 높은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주로 이 고위험군이라고 얘기하는 네. 것들은 우리가 이제 이 진드기와 접촉이 많은 분들. 그렇죠. 이렇게 뭐 밭일을 한다든지. 예. 그다음에 소도 잘 보시면 이 진드기가 붙어 있어요. 소. 이게 축사에 계시는 분들. 축사에 계신 네. 분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도시인들 같은 경우는 야외 활동을 하는 경우, 네. 캠핑. 캠핑 예. 그런 걸 갔을 때 보면 이 진드기에 물려가지고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 진드기는 잘못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바이러스가 있으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중증의 열성의 혈소판 감소증, 그 다음에 네. 이제 출혈 같은 것도 동반하고요. 이게 살인 진드기라고 얘기한 거는 2013년도에 그때 처음으로 확인이 됐을 때 보면 치사율이 47%까지 왔어요. 네. 그때 치사율이 47%면 엄청 높은 거죠.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네네. 사실은. 네. 근데 저는 처음에 저도 뭐냐면 살인진드기라고 보도를 했었거든요. 네네. 뭐 일명 살인진드기 네. 그러니까.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모기에 물려서 뇌염에 걸려서 사망한 경우도 있는데 우리 네. 모기를 살인 모기라고 하진 그렇진 않으니까. 않죠. 안 하죠. 네, 네. 그리고 네. 진드기는 뭐냐면 얘는 타고나기를 네. 사람도 네. 동물이니까 동물의 네. 피를 빨아 먹어야만 얘가 그렇죠. 생존하게끔 되어 네. 있으니까 얘는 네. 그냥 살기 위한 그렇죠.
행동을 한 거고 이거 네. 얘가 뭐 과소비를 하거나 뭐 그런 네. 것도 아닌데. 근데 그쵸? 딱 모양 보시면 약간 무섭지 않나요? 모기에 비해서? 저는 예전에는 네. 벌레를 되게 무서워했는데 네. 지금은 별로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벌레도 하나의 생명이니까. 네네. 저 예전에 거미 진짜 무서워했거든요. 네네. 지금 독거미라고. 괜찮으세요? 지금은 거미도 그렇게 무서워하진 않아요. 아. 걔도 살자고 하는 네. 건데 네. 태어난 데 이유가 있을 텐데 네. 감히 뭐 수조분의 1밖에 안 되는 제가 네. 감히 그 그렇죠. 인간이라고 해서 네. 거미한테 네. 너 왜 그따위로 태어나서 왜 이렇게 무섭게 태어나? 나 너 네. 싫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는 저에게 없다고 생각하기 하기 때문에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담이지만 네. 우리가 이제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그 모기맥의 감염병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사망률이 높은 네, 질환이잖아요. 네 말라리아. 그렇죠. 근데 이 말라리아 맥이하는 모기를 없애면 말라리아 없어지겠죠. 네. 그렇지만 이 모기를 없애면 우리가 자연계, 생태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모르죠.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무섭지만 네. 어떻게 보면 같이 사는 거죠. 네. 왜냐면 지금 우리 벌은 이미 네. 그런 연구가 많이 됐지만 꿀벌이 어쨌든 기후변화 때문에 사라지는 것 때문에 이 피해가 자연계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모기도 분명히 어떤 네. 생태계에서 네. 분명히 어떤 역할을 할 텐데 네. 그러면 그 부분을 없앴을 때 네. 우리 나비 효과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그쵸? 뭐 아마 빌 게이츠 재단에서 네. 불임 모기를 만들었었고 네. 그 말라리아 네. 맥이하는 그렇지만 그걸 이제 자연계 안 푸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 네. 재미있는 연구를 이건 뭐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중증 열성 혈소판 네. 감소증이라고 소개하셨지만 우리가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잠복기라는 게 있잖아요. 네, 잠복기가 있죠. 잠복기 있으면서 왔는데 나는 어떠한 증상도 없이 네. 바이러스가 어쨌든 내 몸에서 그렇죠. 증식하고 있는 그런 시기죠. 네. 그게 뭐 한 5에서 한 14일 정도 네. 지나면 갑자기 고열이 나는 거죠. 네, 열이. 네, 보여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혈소판 감소증이 네. 오는 거죠. 그런 중증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소화기계 쪽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구토라든지 설사 같은 것들 네. 동반합니다. 그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래요. 네.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다발성 장기 부전이나 이런 것들이 네. 와서 결국은 이제 사망하고 네. 지금도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치사율이 한 20% 20%? 아, 네. 어마어마하게 아직까지도. 높네요. 네. 그러니까 조심하긴 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예방이 네. 중요합니다. 네. 네. 예방이라는 건 결국 진드기 안 물리는 게 중요하겠죠. 네. 이건 뭔가요? 예. 그래서 이게 2009년도에 중국에서 첫 환자가 나오고요. 네. 그다음 2013년도에 우리나라랑 일본에서 환자가 나왔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보면 네이처에서 네.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음. 소개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보면 우리가 이제 한국, 중국, 일본에서 발생했으니까 네. 이스트 아시아에서 네. 데들리 동아시아가 예. 네, 바이러스라고 이제 소개를 한 거죠. 네이처에서. 네. 네, 네이처 뉴스에서 이제 그렇게 예.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저 진드기가 아까 네. 봤던 그 진드기와 같은 작은 네. 소 피참 진드기가 된 거죠. 네. 네. 참. 요거는 어떤 지도인가요? 예, 이제 그 2009년도에 중국에서 나온 다음에 네. 한국 여기 우리나라 있고 네. 중국 있고 네. 여기는 여기 이제 인도 차이나 인도 차이나 반도 쪽이 예, 있죠. 쪽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사실 필리핀 있고 네, 예. 제가 처음으로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환자를 처음으로 잡았는데 네. 베트남에서 환자가 나왔습니다. 베트남에서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저희 쪽에서는 좀 좋은 잡지인데 Emerging Infectious 예. Disease라고 네. 미국 질병관리통제본부에서 나온 네. 그 잡지에 실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우리가 타이완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저기 태국이라든지 네. 미얀마라든지 네. 이런 데서 환자 나온 거죠. 음. 그 얘기는 결국은 이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에도 이 바이러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작은 소피참 진드기 외에 또 다른 진드기가 이 바이러스를 매개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쪽에 존재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얘가 보면 그 진드기 맥이잖아요. 네. 진드기 맥이 어떻게 바다를 건널까? 네. 봤더니만 이 진드기가 새를 따라서 이동하는 거예요. 네, 요거 논란이 되게 있었어요. 네. 그렇죠? 네. 사실 뭐냐면 음. 이걸 보시는 분들은 왜 새한테 네. 막 뭐를 해? 그쵸. 막 그러니까 조류독감도 사실은 네. 새의 경로랑 비슷하잖아요. 그렇다는 거죠. 근데 뭐냐면 아무리 그렇다고 우리가 음. 이제 새한테 살인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죠. 새도 그냥 아니죠. 네. 본인의 살 걸 하는 거니까 네. 하는 거니까. 네. 하지만 저는 뭐냐면 네. 어떤 과학적인 근거에 네. 어떤 우리의
이데올로기 같은 네. 그런 신념 이런 게 들어가는 건 저는 좀 저도 반대예요. 네네네. 있는 거 있는 거지.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요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이제 여기 빨간색 부분이 빨간색 부분이 이제 예, 환자가 나온 부분. 환자가 나온대. 환자가 나온 거고, 그다음에 진드기. 아까 진드기, 얘기했던 예. 장소피 참 진드기가 예. 분포하는 분포하는 지역이거든요. 것. 예. 그다음에 여기 보면 네. 그 녹색의 선이 있잖아요. 네, 녹색의 여기, 선. 네, 예. 여기에 보면 이제 철새 이동 경로입니다. 철새 이동 경로. 네, 그래서 이제 환자가 발생하는 지역이나 진드기가 분포하는 지역, 네. 그 다음에 이제 철새 이동 경로를 봤을 때 일치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그 철새가 네. 아마 이제 우리 저희들이 표현할 때 long distance carrier라고 네. 이렇게 표현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아마 그 SFTS 바이러스를 전파시켜서 SFTS를 발생시키지 않을까라고 네. 보는 거죠. 네. 이것도 논문에 냈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제가 이 SFTS의 첫 논문이 이 논문입니다. 이 논문이죠. 네, 네. 네. 그래서 근데 이거 그때 저도 이제 보도를 하려고 보도했었죠, 제가. 네, 했습니다. 했었죠? 네. 근데 좀 그 새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한테 그쵸. 네. 조금 막 욕을 많이 먹었어요. 네, 네, 근데 네. 아니 그렇다고 이렇게 과학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빨간 건데 빨간 거가 네. 빨간 데가 이제 중국에서도 걸린 환자가 나온 데 있고 네. 안 나온 데 있고 네. 우리나라도 나온 데 있고 안 나온 데 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네. 근데 나온 데를 공통적으로 했더니 이 야. 새가 공통점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예. 한번 보시면 이게 사실 구글링에서 했는데 네. 여기 보면 이게 브라운 키라는 새거든요. 예. 새에 보면 여기 녹색의 그 동그라미 있죠. 네. 여기 진드기. 진드기가 잔뜩 붙어 있으니까 네. 요 철새에 네. 실제로 그 SFTS를 매개하는 진드기가 네. 여기 있는 것도 확인이 된 거죠. 그렇죠. 확인돼서 이제 그 분포를 봤더니만 네. 이게 이 동남아시아 쪽에서도 네. 이 새들이 존재하는 거죠. 이 진드기를 가지고 있는 새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새를 비난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새야 네. 새가 이제 하나의 롱 디스턴스 캐리어를 네. 해가지고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이제 동남아시아에도 전파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CID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저희 네. 쪽에서도 아주 좋은 잡지인데 미국에서도 보면 이 진드기가 나왔어요. 네. 동부에서 발견되고 그다음에 이제 서부에서도 발견이 돼서 네. 지금은 이 매개체 진드기 그 병을 이렇게 우리가 운반하는 거 우리 매개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이 매개체가 나왔다는 거는 환자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보면 이 SFTS에 대한 연구들을 이제 하고 하겠네요. 있고요. 이제 그다음에 저도 지금 하고 있고요. 같이. 네. 같이 미국이랑 네. 미국 어디랑 하고 있나요? 지금은 그 미 해군의학연구소랑 네. 이제 이 과제 그 SFTS 바이러스에 대해서 연구하고 네, 있습니다. 이근하 교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연구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연구비를 받기도 어려운데 대한민국 연구자가 미국 군대의 연구비를 받는 거는 되게 어려운데 지금 네. 그거를 얼마나 받고 계시죠? 지금 이제 환율이 올라서요. 네. 원래 32만 불이었는데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하니까 5억 가까이 5억 되더라고요. 가까이? 네, 가까이? 네, 네. 얼마 동안 받으셨죠? 지금 이제 이 과제는 2년 2년, 과제고요. 예.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연구팀에 미국 해군에서 네. 대한민국의 한양대 이근하 교수에게 네. 연구비를 1년에 5억 가까이 줘서 네. 이 연구를 같이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 바이러스는 특징적인 거는 치사율이 되게 높은 거예요. 네. 높고 그다음에 미국 본토에서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게 동남아시아 쪽으로 나오니까 네. 그럼 이제 미군 같은 경우는 그 많이 파병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 군의 건강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SFTS 바이러스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죠. 미국 본토에서도 매개체가 나오고 네. 그다음에 미군이 파병돼 있는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뭐 이게 있으니까. 네. 네. SFTS가 이런 거네요. 네. 근데 저는 뭐냐면 네.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막 이렇게 여기저기 막 전 세계로 막 퍼졌던 것의 하나가 비행기잖아요. 비행기가 될 수 있죠. 그럼 비행기를 뭐 살인 비행기라고 해야 되느냐? 네. 그렇게 따지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비행기로 옮는 거는 뭐 객관적인 사실이고. 그렇죠. 네. 그렇다고 비행기를 완전히 비행기 때문이다. 네. 라고 뭐 비행기 다 없애야 된다. 네. 이렇게 가는 건 좀 너무 나가는 거고. 네. 그러니까 새도 네. 뭐 그런 식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이제 사스코브2가 코로나19를 예. 일으키는 바이러스잖아요. 예. 보면 이제 2002년도에 이제 사스가 홍콩을 중심으로 그렇죠. 홍콩을 예. 했는데 그 당시에 보면
첫 환자는 중국의 남부에 있는 의사세요. 네. 근데 이제 홍콩에 있는 이제 M 호텔에 네. 그래서 이제 보면 의학 컨퍼런스에 네. 참석을 했다가 네. 이 사람이 몸이 안 좋아지면서 네. 이제 구토나 이런 걸 하면서 한기구를 통해서 다 나. 저 퍼진 그거 거예요. 보도한 적 있는데 그거 네. 너무 봤는데 네. 그 호텔이 같은 층에 전부 다 화장실이 있고 네. 환기구가 네. 화장실 환기구가 전부 다 하나로 통으로 연결돼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거기에 의사가 묵었던 그 같은 그 환기구로 썼던 사람들이 쫙 감염됐던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감염이 돼서 네. 만약에 이분들이 만약에 홍콩에만 거주한다 그러면 네. 홍콩에서 끝났겠죠. 끝났겠죠. 근데 이게 국제적인 학회다 보니까 이 그렇죠. 사람들이 돌아간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전 세계로 공국으로 퍼졌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로 네. 퍼졌죠. 그러니까 이제 그랬을 때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보면 이걸 세계화 효과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런 요인 때문에 이제 퍼진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세계 효과라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막을 수는 막을 수 없죠. 없고 이제 뭐 세에 대해서 이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세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좋잖아요. 네. 좋지만 이제 우리가 이런 그 의학 쪽, 의학 네. 미생물 쪽에 봤을 때는 얘가 하나의 특히 이제 이런 에셉티스 바이러스라든지 그다음 크레미안 콩고 헤몰리식이라는 네. 게 있습니다. 그건 뭔가 간단하게 그게 이제 에셉티스랑 비슷해요. 증상이. 네. 근데 이제 얘도 그것도 열나고 네. 뭐 혈소판 확 떨어져서 떨어지고 못 결국 뭐 여러 장기가 다 망가져서 네.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인데 네. 그건데요.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발생하지 않지만 네. 유럽이나 아프리카 예. 쪽에서 아프리카 쪽에서 네, 예. 크레미안이라는 거는 크레미아에서 처음으로 발견이 됐어요. 크레미안. 네, 예. 콩고 헤몰로스 예, 피버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출혈이 있는 네. 그런 바이러스인데 그것도 진드기 맥인데 걔가 이동되는 거는 새를 따라서 이동해요. 새를 때려서.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조류 인플루엔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조류의 분변에 이 바이러스가 있는 거니까 네. 결국은 새를 따라서 이동을 해서 결국은 이제 어떤 지역에서 이제 조류 독감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네. 네. 아니 이것도 되게 이제 그 조류 인플루엔자를 연구하시는 교수님이 네. 사실은 계속 새똥 주로 그쵸. 다니잖아요. 네, 네, 새똥 네. 하는데 네. 그분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이 항의를 많이 받는다. 네. 왜 새똥을 연구하냐고. 그러니까 이제 겹쳤겠죠. 만약 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철새 노래지에서 네. 막 이렇게 하시면 네. 그분은 새똥을 구하기 위해서 네. 뭐 이렇게 하는데 네. 막 그런 연구팀들이 가운 입고 막 하니까 철새를 보러 오신 분들이 막 네. 방해라고 막 그러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새를 사랑하는 것과 이 연구는 네.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되고 우리가 과학적인 사실은 그 어떤 나의 선호도 개인적인 선호도 개인적인 신념은 배제해야 우리가 과학적 진실에 그쵸. 접근할 수 있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건데 네. 그게 몇백 년간 뭐 신앙 때문에 네. 그게 과학적 사실이 그냥 뭐 인정받지 못하고 네. 뭐 그래도 지구는 돈다 막 이런 일어가 남길 만큼 네. 좀 우리가 이렇게 어떤 금기시하는 것 네. 자연 어떤 것에 대해서 금기시하는 것은 저는 그게 뭐가 다른가 한 몇백 년 전과 그냥 천동설 그러니까 네.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돈다고 그렇게 믿는 것과 뭐가 네. 다른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뭐 새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양해 좀 아니, 근데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이런 의학 미생물을 전공하는 네. 그 연구자로서 생각해 보면 이런 사실이 밝혀지면 우리 예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조류 독감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고병원성 조류 독감 바이러스가 네. 있어요. 예. 거기 이제 보면 H5N1이나 네. H7N9이라는 네. 것들 이런 거 고병원성이라는 것은 그게 좀 치명적이라는 거죠. 걔는 사람에게 감염이 되는 거. 예. 감염이 잘 안 되지만 예. 감염이 되면 그러니까 여기 치사하게- 고병원성, 저병원성이라는 것은 이기적이게도 인간 중심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인간에게 막 치명적인, 그러니까 빨리 위험한 건 고병원성, 네. 낮은 건 저병원성, 네. 인간 중심으로 붙여지는 겁니다. 네. 예. 그건 치사율이 그냥 한 40%. 40% 되게 높죠. 네,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실은 그래서 조류 독감이 디지즈 X의 영원한 후보잖아요. 맞습니다. 그쵸?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소위 그 철새의 분변에서 이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거는 네. 결국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발견이 되고 그러면 네.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거든요. 그럼 네. 이제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걸 예방하는 거죠. 네. 예방하고 어떻게 보면 관리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런 연구들을 하는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네. 실은 그래서 디지즈 X의 영원한 후보라고 하는데 이 맞습니다. 조류 독감이 그러니까 나왔으니까 왜 조류 독감이 아직은 그러니까 치명률은 높은데 많은 사람이 감염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네네. 왜 그런 건가요?
그게 이제 보면 그 수용체라고 있습니다. 네.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네. 세포에 있는 수용체에 결합해서 들어야 되는데 네. 조류 독감이니까 사람하고 맞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 못 들어가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고병성 조류 독감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사람에게 감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감염력은 떨어지지만. 네. 근데 치사율이 너무 높은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디지즈 X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전파력이 높고 감염력이 높은 게 나오면 새로운 팬데믹이 생길 수가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죠. 열쇠, 자물쇠가 있고 열쇠가 있는데 네. 얘가 오더라도 얘 열쇠, 자물쇠에 딱 맞는 거가 그렇죠. 딱 돼야 이놈이 딱 들어오는데. 네, 네.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바이러스의 수용체 그거를 설명드리면서 저는 네. 설명을 듣는 거니까. 네. 우와,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어떤 몸에 들어오는 게 첨단 과학이구나. 네. SF, 그러니까 영화예요. 뭐 스타워즈에서 뭐 딱 키를 딱 맞는 키가 돼야 네. 쭉 열리고 네. 거기서 막 이렇게 작동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이제 조류가 갖고 있는 자물쇠와 키가 다르고 네. 사람이 이 자물쇠와 키가 다른데 네. 그래서 안 들어오는 건데 네. 어떤 놈은 고병원성이라는 놈은 사람한테도 들어오긴 하는 거예요. 그렇죠. 들어오는 근데 거죠. 아직은 이게 열쇠와 자물쇠가 안 맞아서 네. 많은 사람에게 들어오진 않아. 네. 어쩌다 들어와. 그렇죠. 근데 한번 들어오면 40%가 사망해. 그렇죠. 너무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디지즈 X가 되는 게 뭐냐면 요 놈이 변해가지고 이 열쇠와 자물쇠가 사람화 된다. 사람에게 잘 들어오게 된다. 그렇죠. 그러면 대장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보면 우리가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변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네, 우리 예. 코로나 같은 경우 예. 계속해서 변이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2009년도에 발생했던 신종플루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신종플루는 사람에게 감염되는 독감 바이러스거든요. 네. 그때 처음에 돼지 바이러스라고 하기도 했었어요. 그게 왜 그렇죠? 그러냐면 돼지 스와인? 농장에서 처음으로 발견했어요. 예. 근데 돼지라는 놈은 참 신기하고 신기하죠, 돼지가. 흥미로운 게 뭐냐면 조류 독감 바이러스도 들어올 수 있고요. 뭐예요? 사람 바이러스 들어오는 거야. 돼지가 인자한 거야. 네. 그럼 그 안에서 사람 바이러스하고 조류 독감 바이러스하고 유전자가 섞일 수가 있어요. 예. 섞이면 신종플루처럼 전파력이 세면서 그다음에 고병원성 조류 독감 바이러스처럼 치명률도 치사율이 높은 그런 게 나올 수 있다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지만 디지즈 X라는 네. 영원한 조류 독감 바이러스가 영원한 디지즈 X라는 게 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예, 디지즈 X 후보. 아직까지는 후보. 아니니까. 후보죠, 후보.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고병원성 조류 독감 바이러스라든지 우리가 이제 새로운 어떤 신종 그 독감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제 그 이런 연구자들이 연구를 많이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도 다행인 게 저는 뭐냐면 우리 독감은 지금 백신 맞고 있잖아요. 맞고 있죠. 지금 맞고 있는 백신이 조류 독감에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으리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아, 왠가요? 타입이 네. 너무 다릅니다. 아까 아, 얘기했던 그래요? 신종플루 같은 경우는 네. H1N1, H1N1. 그다음에 네. 우리 계절성 독감 같은 게 H3N2거든요. 네. 이게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좀 더 이렇게 그 말씀드린 그 약간 그러니까 요 전문 놈들이- 용어로 말씀드리면 예, 예, 예. 햄어글리틴이거든요. 예, 예. 뉴라미데이즈가 있는데 예. 타입이 3번이냐, 2번이냐, 1번이냐 뭐 이렇게 네. 되는데 조류 독감 바이러스는 H5, 5, 네. 1, 어. 뭐 H7N9, 네. 7, 9거든요. 네.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그 독감 바이러스 백신을 네. 만든다고 해서 사실은 이제 이런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 그러면 조류 독감 요것도 넣을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우리 근데- 신종플루도 지금 근데 넣잖아요. 아직까지는 네. 그 전파력 아.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음. 그 안 넣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를 경험해서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도 많이 아시는데 우리가 백신을 맞으면 생길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보면 백신을 사실은 지금 인체 감염이 안 돼 있는 네. 병원체에 대해서 이제 백신을 맞는 거는 좀 네. 이제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아. 그렇지만 뭐 고병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뭐 신종플루처럼 그렇게 네. 전파력이 엄청 세다. 그럼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때는 또 이제 서둘러서 네, 만들어야겠죠. 네. 그래서 예. 아마 그런 거 우리가 그 독감 바이러스 백신 같은 경우는 아주 고전적인 백신이거든요. 네. 우리가 뭐 단백질을 네. 이렇게 베이스로 한 백신이기 네. 때문에 되게 안전한 네. 그런 백신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앞으로 만약에 고병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엄청나게 환자가 많아졌다. 그러면 네. 이제 바로 이제 그런 백신들을 만들어서 네. 우리가 이제 예방 접종을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우리 뭐 그런 거에는 우리나라 지금 제약사들이 상당히 그것도 수준급에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뭐 녹십자나 SK 녹십자나 바사나? SK 뭐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그렇죠. 그런 데서 이제 그렇죠. 하고 있죠. 그래서 네.
조류 독감이 디지즈 X가 안 되길 바라지만 네, 네. 영화는 후보로 그냥 그쵸. 남길 바라지만 네, 네. 혹시라도 그쵸. 네가 디지즈 X가 된다면 네. 처음에 피해는 불가피하겠죠. 네. 그렇죠. 초창기 피해는 불가피하겠지만 바로 예를 들면 단백질 레벨의 백신이 가동된다면 네. 코로나 때는 사실 mRNA 백신. 백신이니까 그거보다는 사실 한 단계 더 안정된 그쵸. 백신이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보통 세이프티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네. 백신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SFTF 그러니까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 증후군에 네. 하다가 이렇게 네. 됐네요. 자, 이거는 재밌는 그림인데. 네, 우리가 독감 바이러스나 네. 이런 것들이 감염됐을 때 우리가 이제 폐렴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네. 생기는데 그 기전이 두 가지거든요. 네. 첫 번째는 바이러스의 어떤 병독인자 때문에 네. 생기고 또 하나는 바이러스가 들어왔으니까 우리 면역세포들이 네. 이 바이러스를 주기 위해서 관여를 하거든요. 네. 근데 관여하다 보면 면역 반응이 과도하게 과도하게라.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네. IL6 같은 것들이 네. 우리 그 과도한 면역 반응을 일으킬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이토카인이라고 얘기해요. 네. 사이토카인인데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게 생겨요. 네. 우리 그거 다시 기억을 되돌리다 보면 뉴스에서도 제가 사용한 적이 있거든요. 네. 특히 젊은 층에서 네. 코로나19에 감염됐는데 네.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사망했다. 그쵸. 네. 요 사이토카인인데 이 사이토카인은 뭐냐면 요 바이러스를 내가 무찌르기 위해서 네. 내 면역 반응을 발동시켰는데 네. 이놈이 너무 과하게 발동되다 그쵸. 보니 바이러스를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장기까지 공격해버리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IL6라는 사이토카인이 중요한 사이토카인이죠. 네.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네. 그치만 얘가 많이 나오게 되면 네. 말씀하셨지만 우리 장기에 문제가 돼서 결국 네. 쇼크라든지 이런 것도 올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코로나 때 보면 중증의 코로나 환자들 네. 같은 경우 이런 그 IL6 같은 것들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과도한 사이토카인 폭풍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중증 환자들한테 이게 올라간다는 거. 그쵸.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아까 바이러스가 많이 침투해서 그러면 그냥 고개를 끄덕여. 많이 침투했으니까 중증이겠지. 네. 그런데 바이러스가 보면 그렇게 많지 않고 이 사람 왜 이렇게 중증이지 보면 내 원래 갖고 있던 이런 사이토가 면역 세포들이 확 올라가 있다는 그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코로나나 지금 이제 SFTS 환자 중증의 예. SFTS 환자에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네. 영어로 돼 있지만 토실리주맙이라고 네. 하거든요. 토실리주맙. 네, 이게 보면 처음에 개발된 거는 우리가 이렇게 관절염 치료제. 네. 관절염 있으면 관절염이 뭐냐면 네. 염증이거든요. 네. 관절염도 염이 염증, 인플라메이션 염증이니까 요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여러 경로의 이런 사이토카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네. 아마 보드 딸 때는 그게 한 10몇 개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한 두세 개 정도를 커버하는 약이 좋은 약. 네. 하나만 커버하는 약은 약간 옛날 약. 네. 이런 개념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겠죠. 그렇죠. 그렇죠? 얘가 이제 보면 IL6를 잡을 수 있는 네. 단클론 항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IL6가 잡히니까 결국은 관절염이 증상이 완화되겠죠. 네. 근데 이제 중증에서도 IL6가 올라가니까 네. 이게 관절염은 아니지만 6를 잡으면 결국은 환자의 아웃컴이 좋아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죠. 우리가 중증의 코로나19 환자라든지 SFTS 환자에서 사용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과도한 면역 반응을 억제, 네. 저감시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치료 효과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바이러스를 타겟으로 한 게 우리가 항바이러스제잖아요. 예, 바이러스를 직접 죽이는 약, 네. 항바이러스제. 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팍스로비드. 팍스로비드 파이저에서 나온 거하고 네. 그다음에 머크에서 나온 네. 두 가지 약이 있었죠. 있죠. 그럼 이제 팍스로비드 같은 경우 바이러스의 프로테인을 네. 얘들이 액티브 폼, 네. 그러면 활성화된 걸 막거든요. 예. 막는데 이 바이러스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항상 사람 몸에 들어와서 사람 세포에서 얘들이 자기 유전자를 네. 복제하고 증식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호스트를 건드려요. 네. 그럼 부작용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네. 부작용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중증인 사람들, 왜냐하면 건강한 사람들은 우리가 코로나19를 경험해서 네. 아시겠지만 왔다 그냥 지나가잖아요. 네. 증상 없이 네. 무증상이나. 근데 나이가 많으시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중증으로 가거든요. 네. 그럼 그런 분들한테서 이런 걸 네. 과도한 면역 반응을 억제할 수 있는 네. 그런 치료제. 그냥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한테 이걸 쓰면 네. 내가 나의 면역 반응이 바이러스를 죽이는 작용을 얘가 방해하니까 네. 내가 오히려 코로나에 걸렸는데 더 오랫동안 앓겠죠. 그쵸. 네. 요놈을 먹으면. 네. 근데 중증인 환자는 내 몸에 과도한 면역이 오히려 나를 더 망가뜨리니까 이런 사람은 그런 분들한테 써야 그쵸. 되는 거고. 쓰면 이제 보면 네. 증상이 좋아지니까 네. 결국은 그러니까 사이토카인 폭풍 때문에 돌아가실 수 있는데 네. 이제 리커버리를 할 수 있는. 그 예전에 저는 군의관 네. 출신이니까 네. 병사들이 막 그 군의관들을 놀렸던 문장 중에 하나가 저 군의관님은 너 어디 아파? 나 발목 아파서. 넌 어디 아파? 나 감기 걸려서. 약이 똑같네? 약이 똑같아요. 이거 진통소염제라고 이제 뭐 감기에도 열 나고 할 때 진통소염제 주고 네. 발목 아플 때도 이 원리거든요. 나의 염증 반응을 낮추기 위해서 감기에 들어가는 약과 네. 그 관절염 발이 삐끗해서 했을 때 약이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병사들은 서로 비교해보고 저 군이가 돌팔이야. 나는 발목 아프고 너는 감기 걸렸는데 약이 똑같잖아. 뭐 이런 원리가 숨어 있는 겁니다. 네. 예. 네, 그렇고요. 예, 네. 아무튼 네. 그러니까 어떤 디지즈 X라는 것이 어떤 바이러스도 되게 중요하지만 네. 그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과도한 면역을 일으켜서 그것이 생기는 피해도 역대껏 다 입증됐어요. SFT, 그러니까 중증 혈소판 이것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뒷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러스가 감염이 됐을 때 일어난 사이토카인 스톰은 모든 앞에 있는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서 상태가 안 좋아질 때 일어나는 이벤트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벤트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토실리주맘이라든지 이런 네. 걸로 특정의 우리 염증을 과도하게 일으키는 사이토카인을 잡아버리면 결국은 리커버리, 네.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네. 그런. 요 테이블은 뭔가요? 그래서 우리나라 네, 제가 저는 이제 제주대학교 의대에 오랫동안 네. 있었고요. 이제 2013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제주대학교 병원에서 환자를 보고했거든요. 그때부터 네. 이제 SFTS를 연구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연구를 할 때 사실 우리가 이쪽에서 연구할 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감염병에 중요한 거는 검체를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그때부터 이제 검체를 모은 거예요. 네, 쭉 모은 거죠. 네. 지금도 현재도 이제 모으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돌아가신 분하고 회복되신 분들 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쭉 하는 거죠. 돌아가신 분과 네. 회복된 분 네.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렇죠. 어떤 예. 차이가 있는지 그게 예. 이제 뭐 나이도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진단 검사 의학실에서 테스트하는 예. 뭐 데이터들 데이터 있죠. 뭐 예를 들면 혈액 수치 백혈구, 적혈구 이렇게 되는 거하고 염증, 뭐 ESI, CRP 같은 염증 뭐 네. 이런 것들 쭉 있겠죠. 네. 예. 그다음에 뭐 그 바이러스 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예, 바이러스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 환자. 바이러스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상태 안 좋을 수 있겠죠. 예,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게 생기는 항체라는 거는 우리가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네. 그걸 이제 막을 수 있는 네. 그런 우리 몸에서 생성하는 네. 물질이죠. 네. 단백질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쭉 테스트를 해본 거죠. 네. 사이토카인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래서 네. 이제 저는 이제 그래서 사이토카인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산 사람과 네. 회복된 사람의 차이가 방금 말씀하신 인터루킨, 그러니까 IL6, 6, IL10, 예. 10. 예. 이게 차이가 났다는 거군요. 차이가 났고 그다음에 이제 보면 우리 IL10 같은 경우는 네.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교과서에 나온 거는 항염증을 일으키는 네. 사이토카인이라고 보고 있는데 네. 얘가 이제 돌아가신 분에서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 얘가 왜 올라가 있을까? 그래서 지금 오늘은 제가 그러니까 IL10은 기존에는 뭐냐면 항염증, 그러니까 나한테 무조건 좋은 거라고 네. 생각했는데 네. 왜 회복된 분보다 사망한 분에서 이게 더 올라가 있느냐?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준비를 안 했지만 우리가 이제 아주 상태가 안 좋은 분에서 네. 회복이 될 때 보면 IL10이라는 IL10이라는 사이토카인이 떨어져요. 떨어지면서 회복된 분들은, 6가 올라가는 거죠. 6가 올라. 그러니까
얘는 뭔지 모르지만 패턴이 정확하게 IL6과 IL10이 뭐 하는지 모르지만 사망한 분들한테 열에서 그냥 끝나고 회복된 분은 이게 낮아지고 이게 올라간다. 이게 와. 10이 떨어지면서 6도 같이 떨어지는 거죠. 아, 6도 같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와. 10이 먼저 떨어지면서 먼저 떨어지고 6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의 이제 가설은 아마 10이 6를 조절하지 않을까. 아, 얘가 먼저 떨어지니까. 이거 가설이지만 가설. 어쨌든 얘가 먼저 떨어지고 얘가 떨어지니까 회복한 분에서 그럼 얘가 얘를 조절한다. 그리고 얘가 조절이 안 돼서 얘를 조절 못하면 사망에 이른다. 이런 가설이 세워질 수 있죠. 그렇죠. 이 발견된 팩트를 갖고. 그래서 이제 뒤에 보시면 이제 보면 우리가 또 TGF 베타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거는 제가 좀 더 이제 환자를 더 추가해가지고 했는데 보면 돌아가신 분하고 회복되신 분들 보게 되면 돌아가신 분하고 회복되신 분들 쭉 보게 되면 10 같은 경우가 돌아간 분들이 높아요. 그렇죠. 근데 TGF 베타는 반대거든요. 반대네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러니까 TGF 베타 말은 어렵지만 그냥 아까 뭐 사이토카 이런 것들 중에 면역을 하는 거에 일종이에요. 그냥 이름이 어려워서 그렇지. 염증을 떨어뜨리는 애들. 그러니까 염증과 관련하는 갑, 을, 병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용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냥 여러 개가 있는데 걔 갑, 을, 병. 근데 갑이 뭐 갑은 뭐 10 뭐 그러니까 IL 뭐 10은 페이탈 그러니까 회복되신 분들한테 오히려 많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걸 보셔서 결론이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제 세운 가설이 있으니까 그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토실리주맙처럼 IL10을 타겟으로 하는 항체를 만든 거죠. 만들어서 이제 세포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10을 잡아버리니까 6가 떨어지고 TGF 베타라는 사이트가 올라가고. 그럼 그 가설이 어쨌든 실험적으로는 입증이 된 거네요. 그래서 이거 뭐 그 코로나 때 이제 제가 퍼블리케이션 했고요. 어디에 했나 이거는? 이거는 그 당시 한 20점짜리. 20점짜리. 20점짜리면 꽤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10을 조절하면 결국은 과도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6를 잡을 수 있겠다. 근데 10은 보면 양이 되게 많이 나와요. 10이? 6가. 죄송합니다. 6가 가운데 있는 놈이. 10은 적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약이라는 거는 아시겠지만 항상 부작용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적게 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얘가 적게 나오고 얘는 많이 나오는데 얘를 조절했더니 얘가 떨어지니까 결국 얘를 타겟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해서 이 아이디어 온 게 뭐냐면 IL10, IL6 얘가 이제 먼저 이렇게 되는 건데 예를 들면 IL6를 조절해 버릴 수 있잖아, 아예 그냥. 근데 얘는 양이 되게 많으니까 얘를 조절하려면 약을 많이 써야 되고 IL10은 얘는 조금 나오니까 얘는 조금만 약을 써도 괜찮으니까 얘를 타겟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타겟팅이 IL10, IL6, TGF 베타 세 개가 다 타겟팅이 될 수 있는데 어떤 놈을 할까 보니까 IL6는 너무 많아. 저 놈은 조절하려면 약을 되게 많이 써야 되네. 딱 보니까 IL10, 저 놈은 조금이니까 약 조금만 써도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연구를 머리가 했습니다. 생각보다 나쁘진 않으시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뭐 오늘 이제 우리가 SFTS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초반에 보면 우리가 얘가 어떻게 전파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이쪽 연구를 한 게 한 20년이 좀 넘거든요. 넘는데 이런 연구를 할 때 중요한 거는 얘가 어떻게 발생을 했는지에 대한 이해. 이게 우리 보통 보면 역학적인 연구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임상 검체를 가지고서 이제 이런 면역 병인 기전 연구를 하게 되면 어떤 그 탑픽에 대해서 어떤 바이러스, 저는 바이러스 쪽을 하니까 그러니까 완성이 되지 않을까 연구에 그런 생각을 갖고서 지금은 이제 이런 면역 병인 기전 연구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패턴 이거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패턴 아니에요? 이건 이게 오늘은 SFTS만 보여드리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시험 되는데 패턴이 똑같죠. 그러니까 이게 바이러스가 이놈이 SFTS 바이러스든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놈은 완전 다르지만 이놈이 우리에 들어왔을 때 중증 열성 그다음에 뭐 폐렴을 일으키고 이런 거는 이런
IL-10, IL-6, 그다음에 TGF 이런 게 똑같이 관여하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은 네. 다를 수 있겠죠. 항바이러스제나. 네. 근데 그 바이러스 때문에 과도하게 사이토카인 스톰에 의해서 네. 희생을 막으려는 약은 네. 바이러스와 상관없이 같을 수밖에 없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이것도 가설이지만 우리 몸의 가설, 반응이 네. 그러니까 네, 네, 네. 똑같으니까. 왜냐면 네. 저 SFTF 이것도 했지만 저는 뭐냐 이거 교수님이 쓰신 코로나에 대해서 쓰신 논문을 제가 봤기 때문에 이거 코로나 때 봤던 건가 했는데 같이 넣습니다.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범용성의 어떤 그런 그 감염병, 중증 감염병의 치료제로 이제 IL-10을 타겟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가설이지만 재밌는 가설이죠. 네, 예. 네. 오, 재밌네요. 아무튼. 네. 자, 이것도 이게 그거죠. 그래서 이제 예. 그거에 대한 그림입니다. 여기 딱 보면 여러 가지 모양의 그림이 있는데 이게 세포라고 보시면 되고요. 면역 세포들. 그런 애들이 이제 내는 사이토카인들이 이런 것들인 거죠. 네. 뭐 우리 계속 얘기했던 뭐 IL-6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IL-10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TNF 뭐 IL-8 네.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사이토카인 폭풍을 네. 일으켜서 네. 그러면 이제 그 환자의 이제 상태를 안 좋게 할 수 있다. 근데 네. 여러분들 이게 정말로 재밌는 게요. 이렇게 나오는 인터루킨 6, TNF 알파 그다음에 여기 TNF 알파 인터페론 감마잖아요. 네. 이거는 이게 T셀 이런 게 나오는 게 요거를 만약 여기 혈종내과 교수님을 놓고 딱 하잖아요. 네. 똑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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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이게 우리의 암도 지금 면역 항암제가 네.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컬티 이런 것들 얼마 전에 네이처과의 사이언스에 나온 논문 중에 코비드 백신이 있잖아요. 네, 코로나 네. 백신으로 그러니까 면역 항암제를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코비드 백신을 이게 접합했더니 네. 생존율이 2배 이상 높아요. 생존율이요? 예, 이거 얼마 전에 지난주에 제가 그 뉴스를 봤는데 네.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우리 코로나 백신은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한 백신이 네. 그게 어쨌든 면역에 이런 것들을 관여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연구자들은 똑같이 이거 면역 항암제 쓴 사람에게 해보자. 네. 그러면 뭔가 면역의 문을 그분들의 네. 표현은 면역의 문을 열었다고 생각했는데 네. 생존율이 2배. 오. 면역 항암제를 쓰시는 분들. 네. 물론 거기에 나쁜 댓글이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지금도 이 부분은 의학을 하는 사람들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코로나19 백신이 사실은 불안정한 상태에서 나온 건 사실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우리 당시에 WHO 그다음에 미국 CDC 괜찮다, 효과 있다, 안전하다. 물론 코비드 백신이 정말로 코로나19의 이런 거를 막는데 크게 기여를 한 건 사실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부작용이 없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쵸. 예? 네. 우리 부작용에 대해서 예를 들면 맞으신 분들은 본인이 제일 잘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이건 난 이런 증세가 한 번도 없었는데 코비드 백신을 맞고 이 증세가 생겼다면 네. 월경불순도 대부분 그런 거 그랬었죠. 많죠. 네. 그리고 나중에는 월경불순 이런 것들이 인정을 했는데 네. 처음에 우리나라 막 학자들 뭐냐면 월경불순 이런 게 왔다 하는 분들한테 그거 웃기지 마. 너의 심적인 문제일 뿐이야. 그런 거 없어. 이렇게 너무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사실 지금은 약간 좀 많이 잊혀졌지만 네. 처음에 나온 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잖아요. 그 이제 이 리셉터 바인딩 도메인이라는 mRNA 그 코딩하는 mRNA를 아데노 바이러스로 네. 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맞았잖아요. 그 아스트라제네카는 DNA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때 네네. RNA인가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 mRNA 아데노바이러스 너무 약하기 예. 때문에 약하다는 거는 우리가 자연계 존재할 때 너무 잘 부서지고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아데노 바이러스 안에 넣었죠. 넣었죠. 네. 그걸 맞았을 때 생길 수 있는 큰 부작용이 생겼잖아요. 네. 그게 우리 그때 언론에서 보도하기로는 드물게 일어나는 혈전증을 동반한 네. 혈소판 감소증. 예.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걔는. 기억하시죠? 그랬고, 예. 그렇죠. 그다음에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그렇지만 사실 뭐 mRNA 백신도 이렇게 혈전에 캐스케이드가 네. 돼서 한다는 보고는 꽤 있었어요. 그 사실은 이제 우리가 백신에 대해서 조금만 이렇게 뭐 옆길로 가는 것 같지만 네. 보면 치료용 백신이 있고 예방용 백신이 있거든요.
mRNA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종양에서 네. 치료용 백신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네. 그렇죠. 개발된 거 처음에. 네. 종양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 몸의 세포가 종양세포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발생을 해서 우리 몸하고 같은 것 같지만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종양 학원을 코딩하는 mRNA를 우리 종양 환자에서 피를 뽑는 거예요. 그죠? 뽑아서 거기서 특수한 세포, 면역 세포를 분리한 다음에 이 종양 항원을 코딩한 mRNA를 넣어주는 거예요. 네. 넣어준 다음에 얘를 다시 몸속에 넣어주면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T세포, 네. 우리가 CD8 T셀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이 종양을 공격할 수 있는 CD8 T셀이 많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종양을 공격하니까 네. 결국 치료가 되는 거예요. 치료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면역 항암 치료제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뭐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지만 카티라는 거. 네. 그게 지금 이제 그렇게 돼. 이런 식으로 하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mRNA 백신은 원래 처음에 만들 때는 종양에서의 치료용 백신을 만들었죠. 네. 그러다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감염병을 잘 보셔야 되는 거는 이게 전파력이 높거나 치사율이 높게 되면 경제가 안 돌아가요. 네. 그래서 제가 2014년도에 이제 WHO에서 이제 네. 감염병 감시 쪽에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보면 에볼라 같은 것도 되게 네. 유명하거든요. 서아프리카 지역에. 네. 그때 보면 WHO의 마지막 문구는 항상 뭐가 나오냐. 그래도 우리는 물적, 인적 자원의 교류를 제한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네. 만약 그걸 제한을 해버리면 그쪽 서아프리카 국가들이 에볼라가 발생한 국가의 경제가 망가지니까. 네. 그러니까 바이러스로 죽나, 네. 그냥 이렇게 아예 굶어 죽나.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바이러스를 극복해야지 굶어 죽게 만들 수는 없다. 뭐 네. 이런.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이 나온 거예요. 네. 그때는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가 유행을 하면서 뭐 2019년 12월 1일 날 첫 환자가 나왔죠. 우한에서. 네. 그러다 우리나라 같은 한 달 있다 나온 걸로 네. 기억하는데 네. 쫙 퍼진 거야. 우리 한 달은 조금 더 돼요. 조금 제가 더요? 왜냐면 첫 환자가 나왔을 때 제가 우리나라에 없었거든요. 그때 어디 계셨어요? 그때 설 연휴라서 네. 일본에 있었어요. 그래갖고 얼마나 제가 가시방석이었겠어요. 네, 네. 그래서 그쵸. 오자마자 바로 귀국해서 바로 인천공항에 내려서 방송 가서 이제 출연했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물론 일본에서도 계속 첫 환자를 어떻게 뭐 봐야 되냐 뭐 해야 되냐. 근데 이제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SBS 있을 때 네. 우리나라에서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가장 선제적으로 먼저 보도를 했어요. 반드시 적어 놓는다. 안 올 수가 없다. 전 세계 학자들이 다 그렇게 네. 보고 있고 네. 그때 뭐 저의 중요한 취재원이었으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냐 되게 심각하게 보고 있고 정말로 그래서 당시 정말 뭐 제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저기에서 선제적으로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계속 보도를 했었어요. 그건 되게 이거, 중요한 예, 거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초반에 우리가 이제 그 방역이라 그래야 되나? 그걸 잘한 이유가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먼저 우리가 이제 경각심을 줬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결국은 폐렴을 일으킬 수 있다. 사실 코로나 아시다시피 감기 바이러스잖아요. 네. 내가 사스라든지 메르스나 코로나19처럼 변이가 생기니까. 그러면 이제 중증의 네. 호흡기 증후군이라는 네. 게 폐렴이니까 네. 생기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 백신 얘기를 돌아가면 우리가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너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캔서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입증이 된 예. mRNA 백신을 코로나 백신으로 도입을 한 거죠. 네. 그게 이제 파이자라든지 모더나에서 해서, 네, 모더나에서 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2024년인가요? 그러니까 노벨 의학상을 네, mRNA에 그렇습니다. 수여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mRNA 백신이 코로나19 팬데믹을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는 사실 노벨상으로도 입증이 된 거라서 예를 들면 코로나19 백신 자체를 부정하시는 분들도 네. 지금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저는 모든 근거들은 그렇진 않다. 코로나19 백신이 분명히 효과가 있었다. 다만 왜 우리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백신을 막 건 과학이 아니고 정말 나쁜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현대 의학을 하시는 분들이 부작용에 대해서 너무 쉽게 너무 안일하게 대응했다. 그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백신 얘기 말고 아까 치료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아주 약이라고 해서 100%가 어디 있어요? 없거든요. 다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럼요. 있기 때문에 그걸 항상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그렇죠. 것들이 약 개발에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백신 그리고 개발도 사실 그런 거죠. 저는 뭐냐면 그때 제가 제주도에서 대학생
선생님을 준비하는 아,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모든 부분에서 사실은 그 제주대 병원에서 보셨거든요. 네. 그 환자를 봤던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이거는 백신과의 관련성밖에 생각할 수 없다. 그런데 나중에 지금은 그러니까 끝끝내 제가 기자 활동할 끝끝내 인정을 못 하셨거든요. 저는 뭐냐면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처음에 해가 뭐냐면 확실하게 이게 아니라는 근거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게 아니라는 근거도 없고 이게 확실하게 이게 기라는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인정을 안 해줘 버리면 사실은 이게 공급자 입장에서는 아 좋아 난 뭐 확실하게 된 것만 저기 할 거야 네. 이래 버리면 맞는 입장에서는 되게 손해인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부분을 놓친 것 그리고 부작용을 호소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의대 교수들이 정말 잘못했어요. 네. 그거 아니야. 그거 네가 백신 맞고 자동차 사고 나는 거랑 똑같아. 이렇게 말하는 의대 교수도 있었거든요. 네. 되게 기분 나쁘죠. 맞는 일반인으로서는 네가 의대 교수라고 뭐 내가 지금 이렇게 백신 맞고 생기는 부작용 같은 게 이렇게 뭐 자동차 사고 난 거 이런 거랑 비교해 되게 잘못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100% 동의합니다. 예. 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백신을 말씀드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독감이 유행할 때 비형 독감이 네. 유행할 때 독감 백신을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했더니 또 네. 나쁜 댓글이 정말 근데 독감 백신을 우리 좀 얘기를 했지만 지금까지 만든 백신 중에서 가장 안전한 백신이에요. 네. 예, 단백질, 네. 그러니까 아까 했던 H하고 N이라는 네. 그것만 우리가 몸에 넣어주기 때문에 이제 다른 백신보다는 가장 안전한 백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안전하지 뭐 부작용이 있다는 것도 뭐 사실이고 있습니다. 네. 뭐 부작용도 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작용 대비 효과를 따지면 효과가 뭐 큰 거는 네. 뭐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보통 고위험군을 네. 대상으로 백신을 맞히는 거잖아요. 네. 독감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고령자들 위주로 이렇게 맞힌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다음 슬라이드 좀 준비해 볼게요.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활동하신 그런 부분이죠. 네. 네. 이거는 어디에 이거는 지금 미 해군이 되는 거고요. 네. 미 해군에서 돈을 받으셨습니까? 미 해군에서 돌아 사실은 이제 미션과 비전. 예. 그 아시아 쪽에 보면 미 육군하고요. 네. 그다음 미 해군 의학연구소가 있습니다. 네. 그 미 육군 의학연구소 같은 경우는 방콕에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미 해군 의학연구소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에 있어요. 네. 여기 난양이라고 써 있네요. 한양이구나. 한양입니다. 그때 네, 한양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한양대학교 있어가지고 난양공대는 저 싱가포르에 있는데 어마어마한 명문대학이 그리고 네. 왜 한양이군요. 그래서 여기 미션이나 비전을 보시면 네. 대부분이 보면 이제 밀리터리에서 이제 생길 수 있는 감염병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이제 감염이 안 된다든지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기 오늘 말씀드렸지만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네.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지금 베이스가 싱가포르입니다. 미 해군 같은 경우는. 네. 근데 이제 보면 여기 동남아시아 쪽을 해서 한국 같은 경우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별로 중요한 감염병들에 대해서 이제 미 해군이 돈을 주는 거죠. 네. 연구를 비셔서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 되게 네. 부럽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미국 해군은 본인들의 군인의 건강을 증진시켜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우리 동아시아에 많이 해군들이 파견돼 있잖아요. 네. 그럼 동아시아에 생기는 감염병에 대해서 직격탄을 맞을 수 있잖아요. 있죠. 군인들이. 네. 그러니까 동아시아의 감염병을 연구하는 거고 네. 그 연구 결과는 우리에게도 되게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은 이거 아까 저는 그런 생각 받았고 미국 해군의 돈으로 네. 정말로 우리 동아시아의 감염병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구나. 네. 그러니까 고마운 거죠, 사실은. 그렇죠? 고마운 거죠. 예. 네네. 그래서 저도 아주 지금 연구를 적극적으로 네. 하고 있습니다. 앞쪽에 슬라이드 좀 보시면 예. 쭉쭉 더 아니, 내려 앞쪽으로. 네. 네. 예. 이게 네. 많이 내려. 아니요. 예. 이건 WHO가 위쪽 다시 아래쪽으로. 아래로, 예. 네. 아래쪽. 이게 이제 보면 방콕에 있는 미 육군 의학연구소거든요. 네. 그때 2015년도에 여기서 이제 근무를 했어요. 네, 2015년도에. 네. 사실은 미 해군하고 예. 연결된 게 미 육군의 예. 그 인연으로 네.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우측에 보면 사람 한 분이 계시잖아요. 네.
작지만 예, 오른쪽에. 이분이 이제 월터 리드라는 분이에요. 아, 월터 리드. 네, 미육군 뭐? 소령이시고요. 네. 그 황녀를 매개하는 걸 발견하신 분. 네. 이제 미육군 소령이었는데 파나마에서 아마 네. 그 황녀를 매개하는 모기가 순모기다. 네. 이집트 순모기라는 걸 발견하신 네.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분 이름을 따서 우리가 워싱턴 DC에 보면 월터 리드 아미 인스티튜트가 있거든요. 미육군 네. 의학연구소. 네. 그래서 이제 방콕에 있는 건 아프림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게 이제 보면 여기 보시면 이 월터 리드 아미 인스티튜트의 해외 브랜치인 거죠. 네. 그러니까 동아시아, 네. 동남아시아인가요? 네. 예, 아무튼 그쪽으로 예, 이렇게 저도- 해서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런 미션과 비전을 보시게 되면 이제 그 감염병에 대해서 네.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네. 감염병 연구라 그러면 이제 뭐 진단도 되고요. 그다음에 백신도 되고 그다음에 뭐 치료제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네. 사실 이제 이윤화 교수님 때문에 미국 육군이 어떤 연구를 하고 해군이 어떤 연구를 하는지를 봤는데 우리나라 뭐 사실 우리나라는 사실 이런 거는 거의 네. 안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 군 의료는 사실상 뭐 그냥 군인들을 치료하기 위함이지만 그래도 저는 우리나라 병사들이 정말로 안 다치길 바라지만 전쟁이 없는 상태에서 심각하게 다쳤을 때 과연 군대 병원이 그것을 담당하는 게 과연 우리 대한민국 국민 보호자들이 원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큰 병원에 가시길 원하는 건지 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군의관 할 때는 저 전방에서 할 때는 보호자들한테서 어떻게 할까요? 군병원에 수도통합병원에 보내드릴까요? 아니면 어디 민간병원, 대학병원도 괜찮으니까 제가 다 속여서 써드려서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러면 보호자분들이 민간병원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다만 이제 직업군인 같은 경우에는 네. 본인들이 수송에 가시겠다 뭐 이렇게 네. 해서 수송으로 보내드린 적은 있었는데 네. 아무튼 이 누군가가 예를 들면 병원의 선택이 있잖아요. 네. 병원의 선택은 누구에게 입증을 받아야 되느냐? 네. 저는 국민이라고 봐요. 국민에게 그 입증을 받고 나 군병원 가도 돼. 나 우리 네. 자식 군인이면 다쳤으면 군병원 보내. 네. 이런 걸 국민에게 입증을 받아야 되고 그게 될 때까지 계속 노력을 해야 되고 아니면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해드리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하는데 네. 일부 뭐 그 공급자적으로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이제 군병원 뭐 내가 이렇게 막 뭐 더 짓고 이제 모든 사람들은 다 여기서만 치료받게. 전 이거는 거의 독재자라고 봐요. 네? 사실 병원이 우리나라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지금 노력한다고 해서 한 10년 내에 미국처럼 될까요? 생각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지금처럼 완전히 생각을 바꾸고 해도 10년 내에 네. 이렇게 되기는 어렵잖아요, 솔직히. 네, 맞습니다. 네. 10년이 걸릴까, 20년이 걸릴까요? 네. 네. 지금 부럽습니다만, 네. 만약 우리가 미군처럼 군의료를 그러니까 너무 높게 하고 싶다 그러면 한 30년 그러니까 30년 계획 갖고 네. 계속 지금부터 노력해야죠. 맞습니다. 그러면 네. 30년 후에 네.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봐야지. 네. 자기 임기 동안에 5년에 뭐 해. 그거는 그쵸. 아무튼. 아, 그래서 저는 그거입니다. 미군의 군인의 의료를 네. 보면서도 음. 되게 많이 좀 놀랍고 얘네들은 이렇게까지 연구를 하는구나. 어쨌든 그리고 이렇게 제가 미 육군의학연구소나 미 네. 해군의학연구소에 있을 때 보면 그 책임자들이 네, 이제 보면 군의관이거든요. 네. 대령이세요. 네, 대령인데 그분들이 자부심이 되게 커요. 네. 자기가 이제 군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거에 네. 대해서 네, 그런 게 참 부럽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군에서 이런 일을 하면 네,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면 네, 정말 많은 의사들이 군대 갈 가능성 높거든요. 예? 실은 미군 뭐 군진 의학소는 뭐 가기가 어렵지 뭐 네. 그렇잖아요. 미군 그렇죠. 네. 군의관은 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네. 훨씬 되기 어려운데. 네. 아무튼 여기서 하시면서 또 디지즈 X에 관한 후보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코로나 있잖아요. 네. 코로나 19라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잖아요. 네. 변이로 했었는데 2000년 이후에 딱 생긴 그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감염병들 보게 네. 되면 코로나가 세 개가 있어요. 네, 그렇죠. 2002년도에 사스, 사스, 그다음에 2014년도에 메르스,
우리나라는 2015년이고, 네. 예. 그다음에 2019년 12월이지만 중국에서 네. 중국에서 사스 그러니까 코로나 신종 코로나, 그러니까 네, 코로나19 코로나19 예, 세계였죠. 거죠. 그래서 세계가 다 코로나였어요. 다 어쨌든. 코로나입니다. 예. 그래서 네. 이제 이 코로나에서 뭔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아.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다 바이러스예요. 네. 세균이 아니라. 그렇죠. 전 다 세계적으로. 바이러스예요. 네, 다 예. 바이러스거든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들을 이런 것들이 좀 네.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네. 이제 영원한 디지즈 X라고 했던 네. 독감 후보, 바이러스. 독감, 예. 네. 이 독감 바이러스가 재밌는 게 보면 그 RNA 바이러스거든요. 네. 우리가 DNA 바이러스라는 게 있고 RNA 바이러스가 네. 우리 엠폭스 있죠. 그럼 네. DNA 바이러스거든요. 예. 엠폭스는 이거 막 사실 이제 막 원래 원숭이 폭스였죠. 예, 원숭이에서 이렇게 왜 뭐 덴마크 뭐 실험실에 뭐 여러 설이 있는데 초창기에는 아프리카 환자들을 아프리카 중심으로 흑인 환자들이 많았는데 네. 최근에 2023년 뭐 24년 이때 유행한 건 유럽에서 유럽의 백인 대상으로 네, 했고 네, 환자의 90% 이상은 남성이었고 네. 그리고 사실 그렇죠. 이거 맞습니다. 네. 남성의 어떤 네. 예. 뭐 이거 그대로 얘기하면 이제 젠더 이슈 때문에 막 그렇긴 한데 근데 감염 경로는 맞잖아요. 어쨌든 그 우리가 성 접촉을 성 통해서 접촉을 통해서 남성 예. 간의 성 접촉을 예. 통해서 이제 감염이 된 거죠. 네. 그래서 그 외에는 보면 그 RNA 바이러스거든요. 예. 그래서 뭐 독감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8개 절편으로 돼 있어요. RNA고. 네. 그리고 네. 돼지 얘기하셨잖아요. 네, 소아인, 돼지 같은 예. 경우는 조류 독감 바이러스하고 사람 독감 바이러스가 2개 다 감염이 되니까 예. 이 안에서 섞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걸 우리가 그건 너무 어려워하면서 예. 어떤 이렇게 해서 이제 섞이게 되면 감염력도 높고 치사율도 높고 시설도 그런 애들이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이런 독감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문제가 네.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연구를 했는데. 근데 이제 말씀드렸지만 RNA 바이러스 네. 쪽에 대해서는 특히 호흡기 네. 쪽에 이제 관련된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팬데믹이 되려 그러면 전파가 쉽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네. 뭐 SFTS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사람 간의 전파도 있지만 네. 제한적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호흡기 다행이네요, 진짜. 네. 호흡기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전파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네. 호흡기 위주의 어떤 RNA 네. 바이러스 같은 것들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딱 찍어서 뭐가 유행할 거다. 그건 사실 어렵죠. 어렵습니다. 어렵죠. 근데 이제 확률적으로 2000년대 보면 감기 바이러스의 일종의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가 네. 또 어떻게 변하느냐. 네. 그 다음에 영원한 후보인 독감 바이러스, 네. 특히 조류 독감 바이러스가 어떻게 하느냐, 뭐 그런 부분이겠고, 그 다음에 저기 얘기했던 고병호수 조류 독감 바이러스잖아요. 네. H5N1 네. 이게 사실은 항상 조류에서 사람에 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어떤 결과들 보면 뭐 약간 제한적인 연구 결과지만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한테 네. 감염된 사례들이 네, 있어요. 그렇죠. 그 얘기는 사람과 다이렉트로 전파 일어나니까 네.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렇게 직접 전파가 많이 일어난다 그러면 네.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저 이 설명을 들었는데 실제로 네. 이게 보고가 있었어요. 보통은 이제 동물을 통해서 이렇게 감염된 사례만 있다가 사람끼리 다이렉트하게 네. 한 거잖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설명해요? 그랬더니 양이 많으면, 네. 그러니까 내가 조류 독감 감염자인데 음. 나에게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잘 안 되는데 양이 많아버리면, 그러니까 네. 접촉한 시간이 되게 많고 거기서 막 바이러스 양이 많아버리면 개 중에 걸리는 것들도 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아무튼 아직까지는 그래도 되게 있긴 하지만 네, 어려워서 제한적이죠. 다행이죠. 네네. 제한적이 다행이죠. 지금은 거의 뭐 중내 수준이기 네.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면 결국은 이게 뭐 우리가 호흡기 분비물 감염이라든지 공기 감염 같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크게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환자가 없습니다. 네. 없고 주로 중국에서 많이 네, 생겨요. 그렇죠. 그 이유 아세요? 아니요, 몰라요. 그게 예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보면 시장에서 네. 그 닭을 잡거든요. 네. 그러면 닭의 목을 탁 치잖아요. 네. 그 분비물이 튀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보면 닭을 다 가공해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재래시장이 작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환자 제가 그때 WHO에서 감염병 감시 대응할 때 보면 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환자가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 네. 히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그런 재래시장에서 네. 걸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아직 우리나라가 그 조류 독감 바이러스를 고병원성 조류 독감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조류가 들어오지만 네. 그래도 안전한 안전하게 이유가 우리가 이제 걔네 그렇게 목을 있죠. 치지만 않으면 지금 다 가공된 걸 먹잖아요. 예. 우리 예. 마트에서 이렇게 사는 것들이. 아니 시간이거든요. 네. 마지막 근데 지금 우한 바이러스 그러니까 그 우한 연구소에서 네. 조작했다는 설막 있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정리되나요? 그게 좀 재밌는 내용이 되는데요. 네. 그게 짧게 얘기할게요. 예. 그래서 그 우한에 있는 연구소 제가 연구소에서? 2015년도에 가본 적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국가연구소입니다. 네. 중국 과학원에서 운영한 연구소고요. 지방 정부게 아니라 네. 중국 과학원에서 연구하는 고병원성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에볼라라든지 SFTSV나 네. 크레미안 콩고 헤몰로스 네. 피버 같은 것들을 연구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2019년 12월 1일 환자가 발생하기 전에 네. 몇 년 전에 그 주변에 있는 광산에서 광부들이 이름 모를 호흡기 질환으로 질환으로 사망을 했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박쥐를 잡아서 연구를 한 거예요. 네. 우한 연구소에서. 연구를 해서 바이러스를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300개 정도 분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2017년도에 네이처 메디슨의 논문이 나왔는데 그 논문을 보게 되면 그 사람에게 감염을 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이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그렇죠. 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실험실 유추설이 나오는 게 거기서 이제 연구했던 그 연구원이 감염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뭐 많이 들어보셨지만 후난 시장이라는 네, 뭐 그렇죠. 시푸드 예, 마켓을 맞아요. 방문을 한 거예요. 네. 시장에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전파를 시킨 거죠. 그러면서 이제 퍼졌다라는 게 이제 보통 우리에게는 실험실 유추설의 하나의 네. 근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실험실 유출설이라는 것은 연구원이 어떻든 감염이 돼서 연구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파가 됐을 가능성에 이 가설 하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일부러 만들었다는 것은요? 그거는 왜냐면- 제가 봤을 때 일부러 만들었다기보다는 연구를 하면서 이런 지금 2000년 이후에 유행했던 그 감염병, 대유행했던 감염병 바이러스들은 다 인수공통이거든요. 네. 동물에서 사람에게 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아마 연구를 했던 걸로 네. 하지 않았을까. 일부러 조작해서 네. 고병원성의 뭔가를 만들었다기보다는 네. 그런 연구를 하다가 실수로. 근데 이거에 대한 실험실 유추설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는 거는 실험실에서 연구하다가 감염된 사례들이 있거든요. 네. 있는데 그런 경우는 환자 발생이 적다. 적다. 왜냐면 연구원들은 조심하니까. 그러니까 뭐 북경에 있는 네. 사스 연구소가 네. 있어요. 그래서 네. 사스 바이러스를 연구하다가 감염될 수 감염이 있죠. 됐어요? 예. 이 사람 나갔어요. 예. 나가서 이제 감염을 시킨 그 환자 수가 적다. 적다. 그게 이제 하나의 반박이 예. 되는데. 왜냐면 연구원들은 자기가 감염되면 이제 그러니까 전파를 차단하는 거지 가장 중요한 게 본인이 마스크 쓰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마스크를 안 쓰고 내가 재채기했을 때 감염력이 네. 확 커지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반박하는 게 이제 실험실에서 유출됐다는 가설, 네. 아니다라는 가설이 그렇죠. 지금 자연 다 기원설. 간 거죠. 근데 하지만 이제 그 바이러스를 인공으로 만들었다 중국 연구팀이 네. 그건 조금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논란이 됐던 게 홍콩 대학의 교수가 미국으로 이적을 하면서 네. 미국에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네. 네. 뭐 세 가지 이유를 들어요. 단백질이 못 끊겼다, 네. 뭐 했다, 네. 세 가지 이유를 있습니다. 들어서 조작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다른 논문에서 과학자들이 그것을 정면으로 반박했죠.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공으로 만들어진 바이러스가 아니라는 게 아직까지는 학계의 의견인 거죠. 네.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뭐 어떤 정치인들은 다시 또 그게 네. 조작됐다는 거를 그게 들고 나온 이제 사람이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 네, 그러니까요. 떴잖아요. 랩 니크라고 뜨는 바람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보면 한 네 가지 정도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참 이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참 사실 과학자들 어렵겠어요. 예. 이런 감염병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슈가 예. 들어온 거라서 한자 이 과학에 정치적 이슈 들어오면 안 되는데, 네, 네, 그렇죠? 네. 진짜로 이거 과학은 과학 있는 대로 관둬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 예. 오늘 어쨌든 전 너무 재밌었고요. 네. 예, 시간이 다 됐는데 그래. 네. 처음 이렇게 이거 뭐 처음은 아니지만 이렇게 본인의 인생을 그러니까 살았던 궤적을 얘기하는 시간 가졌는데 네. 소감 어떠세요? 어떠셨어요? 전 되게 좋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가 한 20년 좀 넘게 이런 바이러스 쪽을 연구를 했는데
그걸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아주 네. 좋았습니다. 그래서 네. 얘기하면서 옛날에 그 어디에서 뭐 했고 이런 것도 또 기억이 나고. 그 못한 그래서 얘기는 나중에 또 해가지고 아직 네. 뭐 얘기가 그러니까 오늘은 뭐 네. 이건하 교수님 인생이 한 5분의 1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다 아니에요? 얘기한 것 같습니다. 뜨문뜨문 얘기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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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잘 들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스튜디오가 약간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노안이 와서 지금 이 댓글 이런 부분을 잘 하는 건데 하나만 할까요? 우리나라 방역 시스템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WHO 기준으로도 상위권인가요? 상위권 맞습니다. 네. 저게 아마 메르스 이후로, 그러니까 메르스가 유행할 때 보면 중동 다음으로 환자가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방역 시스템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면서 지금은 상위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또 바이러스보다 세균이 더 무서워질 수 있다는 얘기 있던데 사실인가요? 저게 이제 그 항생제 내성, 네. 그 세균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네. 이제 세균 중에서 보면 지금 나와 있는 항생제에 대해서 전혀 안 듣는 네. 그런 우리가 슈퍼버그라고 네. 얘기하죠. 그런 네.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아마 그래서 이제 더 무서워질 수 있다라고 이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항생제 내성 균주는 되게 무섭습니다. 네. 네. 근데 항생제 내성 세균은 왜냐면 이제 되게 무서운데 왜냐면 네. 듣는 약이 없으니까. 네. 다만 그게 이제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거나 뭐 그런 건 그건 아니죠. 아닙니다. 그건 네. 아니니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네. 팬데믹 이런 거와는 약간 결이 다른 그렇죠. 분명히 그건, 무서운 네. 존재긴 하지만요. 음. 네, 그러면 오늘 질문 네. 여기까지 봤고요. 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시간 반 넘게 시청해주신 비욘디 음. 구독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